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또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모습, 또 그 모습, 우리가 사는 모습, 힘든 모습, 또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얘기인데, 제목이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이네요. 우리가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그 양궁, 그 절대적이죠. 특별히 여자 양궁은 뭐 세계 최고 아니겠습니까? 뭐 너무 운이 좋으면은 3명이 출전해가지고 3명이 모두 준결승전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최고 잘 되면 우리나라가 1, 2, 3등까지 다 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근데 뭐 하여튼 그런, 정말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준결승전에서 반드시 두 사람은 만나야 되죠. 우리나라 선수끼리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은 탈락해야 되는 거예요. 준결승전에서. 이때는 그 우리나라 선수끼리 이제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뒤에서 코치해주는 감독이나 우리 응원하는 사람들이나 또 방송을 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마음이 편안하죠. 뭐 누가 이기든 나가는 거니까. 만약에 두 선수가 결승에 나왔으면 더 편안하겠죠. 그냥 뭐 즐긴다는 마음으로. 근데 이제 선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수다. 물론 나랑 같이 친하고 제일 친한 사이고, 이렇게 같이 연습하고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해주고 그런 사이이겠죠. 그런데 준결승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게 참. 그런데 이제 반드시 누가 했으니까, 준결승을 했으니까 결과가 나오죠. 누가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켜보는 한국 관중들, 또 우리 방송 보는 사람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고 둘 다 수고했어, 이렇게 이제 박수를 쳐주죠. 그래, 진 선수도 이제 이긴 선수한테 가서 축하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뭐 이제 이런 장면이 적어도 양궁 같으면 우리나라에 참 자주 나오는 정말 행복한 장면이죠. 그 양궁은 제가 봤을 때는 세계 올림픽 종목 사상 가장 불평등한 종목이에요. 수영이라든지 이렇게 달리기, 단거리 이런 거는 종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수영만 해도 100m, 50m 해서 또 뭐 자유형 무슨 형 해가지고 수도시 많은데, 양궁은 한 가지잖아요. 이건 정말 아주 불공평한 겁니다. 양궁도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제 우리 양궁은 이런 일이 가끔 있는데, 언젠가 올림픽 때였어요. 이제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우리 여자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이 3명이나 준결승 진출을 해가지고 준결승에서 이제 우리 한국 선수들 둘이 서로 대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한 선수가 이겼죠. 그래 이제 우리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지금 생각한 거에 그때는 몰랐는데, 근데 그날은 카메라가 조금 달랐어요. 이긴 선수보다는 그 진 선수를 계속 비춰주는 거예요. 진 선수가 이제 막 금방 자기를 이겼던 선수를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를 뒤에서 코치해줬던 분들에게도 또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또 인사를 합니다. 심판받던 분, 관계자분들에게도 인사를 다 해요. 그리고 격식을 다 차린 다음에, 그리고는 이렇게 구석으로 가서 손으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는 울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가 오니까 이긴 선수도 와서 같이 울어, 또 그 동료들도 같이 울어, 또 감독들도 같이 함께 어깨를 감싸고 막 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저도 콧등이 찐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많은 깨달음이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한국 관중들은 큰 그런 중요한 생각 없었죠. 우리끼리 하니까 그냥 누가 이기든 된다. 그런데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이긴 선수는 내 동료이기 때문에 축하해줘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축하해줘. 그러나 나는 또 뭡니까? 나는 이 경기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훈련하고 준비해서 정말 나도 금메달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제 고지가 바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또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나를 이긴 동료를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표 선수 한 사람으로서 막 축하해주고, 또 내가 많은 노력을 하고 준비했는데 오늘 졌기에 또 그 내가 진 거에 대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저거 다중인격 아니야? 전혀 아니죠. 물론 완전 개별적인 것입니다. 내가 동료를 축하해 주는 것은 개별적인 것이고요. 진 나에 대해서 우는 것 완전히 개별적이고, 당연히 그래야 되죠. 우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금메달 하나만 바라보고 얼마나 선수들은 그 올림픽 하나 바라보고는 그냥 몇 년을 피와 땀을 흘립니까? 그래서 이긴 동료를 축하해 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또 진 내가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도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경기에 지고 애써서 초연하고 이제 후배들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화장실에 가서 혼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었을 거예요.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눈물 언제 흘려요? 슬플 때 흘리죠. 또 억울할 때도 흘립니다. 그렇죠? 또 아주 감동스러운 장면을 볼 때도 눈물 흘리고, 또 남이, 내 동료가 힘들 때도 눈물을 흘리죠. 이 눈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의학적으로 볼 때도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에 이 눈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실은 몸으로만 봐도 눈물이 자주 이렇게 근처에 있고 흘러야 우리 눈이 건강하다고 그래요. 그뿐 아니라 마음에 대해서도 더한 거죠. 마음이나 육체나 다 눈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슬픈 일이 있거나 억울한 일이 있거나 또는 화가 날 때 우리 쪽 몸에서는 그거에 대한 그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분비되니까 독성 물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눈물을 이렇게 흘리게 되면 이 독성 물질들이 눈물과 함께 배출이 된다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은 저도 나중에 알은 것이죠. 옛날엔 저도 너무 몰랐어요. 저는 젊었을 때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너무 젊었을 때 어리석었어요. 뭐가 어리석었니? 어리석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젊었을 때 눈물을 참는 것이 남자요 미덕이라 또는 지도자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또 저는 아주 너무 어린 나이부터 군대 갔다 오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부터 신학대학원에 재수 안 하고 바로 진학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어린 나이부터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 25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목회를 했기 때문에 나이는 어려도 목회자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늘 이 희노애락을 참는 거에 대해서 억지로 그걸 참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희노애락이라는 만약 우리가 희노애락이다, 이거는 사람의 감성의 영역이죠. 내 안에 감정의 영역, 그 느낌의 영역에서 희노애락이 나오는 것이죠.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같은 근원에서 희노애락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어려서부터 목회자로서 일을 했던 저는 이런 거를 억누르고 또 조절해야 되는 것을 늘 그렇게 훈련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생각하고 살아왔죠. 또 주변 여건이 그랬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아주 잘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어느 목사님이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상중에 있는데도 그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하시냐고 이런 얘기를 옛날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중인데 예배를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앉아 있는 청중들이,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 어머니를 이런 저분이 지금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예배가 들어오겠어요? 예배가 아니라 가시방석이지 않았을까요?
이랬듯이 저도 이제 감정을 표시 않는 거를 그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충분히 들면서 인간의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이것을 잘 해내지 않을 때는 몸과 마음에서 부작용이 생긴다. 이런 거를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이런 걸 잘 누르고 이거를 또 이것을 절제하고 표시를 안 내는 것이 훌륭한 사람이다.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얼마나 그때가 잘 몰랐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인간은 희노애락이라는 것을 잘 표시하고 잘이라는 게 중요해요. 함부로 표시하면 아무래도 내 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표시는 해야 되는데 잘 표시하고 또 때로는 표시뿐 아니라 사실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희로애락도 누려야 할 중요한 권리거든요. 왜냐하면 잘 누리면 나에게 정말로 내 정서에 내 마음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누리고 또 잘 활용도 해야 되죠. 이것도 아주 잘 활용하면 우리의 삶에 큰 그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 그런 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에 대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 이제 오늘 우리 주제에 대해서 우는 거에 대해 고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넘어지는 거, 고통, 좀 큰 거. 우리가 큰 고통을 만났을 때 울어야 됩니다. 충분히 울어야 돼. 이제 이번 시간에 그거를 강조하려고 해요. 물론 우는 스타일 어떻게 우느냐, 어떤 방법 이런 거는 사람마다 분명히 다르고 정도가 없죠. 그런데 분명히 충분히 울어야 됩니다. 슬퍼야 됩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 사람들은 슬플 때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슬퍼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옷을 딱 이제 그 슬픔에 복장을 하고 또 뭐 자기 몸에 이렇게 재 같은 걸 이렇게 뿌리면서 슬프다는 걸 얘기하면서 그 자기 혼자 그런 일종의 고행의 시간이죠. 그런 걸 보내는 그런 계열의 문화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꼭 남에게 보이는 거 뭐 이런 걸 떠나서 남이 알든 모르든 떠나서 충분히 느끼고 이것을 그대로 표시할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고 활용할 수까지도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임금님이니까, 내가 대통령이니까, 뭐 내가 지도자니까 이거를 조심해야 돼. 이런 거는 결국은 어울리지 않는 일인 거예요. 임금님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지도자라 하더라도 바로 슬플 때, 기쁠 때, 분노할 때, 즐거울 때 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인간적인 것이고 많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희노애락에 이건 이제 감성적인 분야잖아. 이거를 억누르게 되면 억누른다거나 혹은 지나치게 표시하게 되면 문제가 돼요. 우리가 항상 설사도 문제가 되지만 변비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설사하고 변비는 굉장히 그 양태가 다르지만 근원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희노애락을 억지로 누른다거나 희노애락이 표시가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표시되고 이건 항상 문제가 되는 거. 다음에 또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를 들자면 감정노동이라는 감성노동 혹은 감정노동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노동. 감정노동이라는 건 뭡니까? 노동은 노동인데 이 감정이 많이 내 감정은 절제하고 표시를 내지 않으면서 일해야 되는 거. 예를 들자면 백화점에서 일하는 그런 그 직원은 고객이 그냥 갑질하고 함부로 해도 이렇게 예, 고객님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옛날에 미국인가 외국의 그 신문 같은데 그런 그림자는 말한다 이런 그 카툰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백화점에서 고객이 막 신경질 낼 때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뒤에 그림자가 딱 그려져 있죠.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이걸 가지고 그 고객의 머리를 탁 치면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림자로만 숨겨놓고 내 마음은 겉에서 이런 거, 플라이트 어텐던트, 항공기 승무원이라든지 이런 백화점 고객이라든지 콜센터 직원 이런 사람들은 내 감정을 표시를 안 내야 돼.
감정 노동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거의 병들어 가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뭐 제가 현장은 모르겠는데 이런 일하는 분들은 그 회사에서 좀 좋은 회사라면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정신과 검증을 받고 치료를 받는 그런 공금이 회사에서 나와야 된다고 봐요. 아마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감정에 전혀 다른 감정을 내가 지금 표시 안 내고 죽이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에겐 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개그 콘서트 보면 지노 로봇 있잖아요. 로봇은 원래 감정이 없어야 되는데 로봇도 됐거든요. 그러잖아요. 로봇도 감정이 있다고 나온다는 거 저는 그거 잘 만들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로봇은 없지만 이 사회에 우리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은 뭐 혹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건 어린아이건 모르는 사람이라도 다 그 안에는 똑같은 감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 아직 그런 건 좋은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정기적으로 자기 정신을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그래요.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늘 하루 종일 진료하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치료하는 건 잠깐이고 거의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행동을 하다 보면 내 정신도 온전치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동료 의사 선생님이나 또 다른 분들 혹은 스스로라도 자꾸 내 모습을 체크하지 않으면 이것도 감정 진료 계열, 감정 노동 계열이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현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의 삶의 상황은 이성적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성적 상황이라는 건 제가 뭐 이 강좌나 저희 연구소에서 얘기하는 이성하고는 좀 다르죠. 저희들이 평상시에 얘기하는 거는 철학적인 이성, 합리적인 이성, 그리고 정말 굉장히 경지가 있는 그런 이성을 얘기하지만, 이제 오늘 얘기하는 이성은 그게 아니고 세상은 이성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조금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철학적인 이성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무감, 세상은 의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감이 있죠. 또 시스템, 어떤 직장이나 뭐 어떤 일을 하려면 거기 시스템 하에서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원칙 같은 거, 원칙, 규칙 이런 거밖에 없는 거죠. 이 회사는 몇 시에 출근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밥은 몇 시에 먹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성적인 것이죠. 여기에서 예외라든지 잘못됐을 때는 그때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원칙적인 판단으로, 규칙으로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한 철학적인 이성이 아니고 원칙, 뭐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출근하고 돌아와서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거에 억눌리면 원칙의 지배를 이성의 지배를 받죠.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집에서만큼은 감성이 느슨하게 풀어지면서 하루 종일 이성적인 것으로 내가 막 그렇게 시달림 받았던 내 몸과 마음이 감성이 편안하게 열리면서 이제 쉬고 또 치료를 받으면서 또 다시 일을 나가야 되는데, 집안에서도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성이 주관해 버려 가지고 집안도 휴식의 공간이 못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자면 직장에서 누군가 업무하다가요, 업무를 하다가 이제 업무 중 이제 실수가 나왔어요. 이런 일이 많이 있죠. 업무하다 실수. 그러면은 여기에서 감성을 넣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업무는 당연히 이 원칙이나 규칙이나 시스템에 의해서 틀렸기 때문에 당연히 죄송합니다, 실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못했으면 용납을 못 받죠. 무슨 변명을 하냐고. 그러나 가까운 옆에 책상에 같이 하는 동료는 알죠. 이 사람이 정말로 나태하거나 인간성이 나쁘다면 뭐 일부러 못할 수도 있지만, 옆에 친한 동료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로 어떤 거 내면적 감성적인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했다는 거 알죠. 그러나 업무에서 실수는 이런 업무의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에서는 인정되기 어렵죠. 이성이라고 하는 틀로, 원칙과 논리라는 틀로 꽉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감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말살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힘든 것입니다. 회사 사장이 성숙하다면, 우리가 뭐 다는 모르지만 구글이라든지 특히 실리콘밸리 쪽은 그런 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막 이런 감성에 대한 것들, 왜 그런 건 창의적인 작업이니까
감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CEO들이 직원들의 감성적인 부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또 그렇게 배려해 주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이성과 감성이 함께 살아 있어야 회사가 잘 된다는 걸 아니까. 그러나 보통 회사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아픈 일을 겪게 될 때,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이럴 때도 이성이나 자꾸 상투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아픈 일을 겪을 때도 뭐 좀 힘든 거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니, 그래도 참아야 돼. 뭐 이런 점원 때문에 잘 참아야 돼. 흔들리지 말고 정신 바싹 차리자. 지금 비록 어려운 일이 생겼어. 내가 지금 가야 할 때가 있어. 해야 할 업무가 있어. 정신 차리자. 이게 이성적이죠. 아플 때. 또 아픈 사람이나 상처 입은 사람을 충고해 주려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이성적으로 충고해 줄래. 말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렇잖아. 뭐뭐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없었어야지. 이건 이제 앞으로 안 하면 돼. 앞으로 그런 거 안 하면 돼. 정신 바싹 차리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이성적인 충고인데, 이성적인 충고는 결코 상처받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한참 있다가는 도움이 되죠. 상처받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는. 근데 지금 바로 상처를 당해서 하고 있는 상태에 무슨 거기에 이성을 넣으려고 그럽니까? 그렇죠? 그때는 감성이 우선인 거예요. 저는 감성만 충분한 사람을 항상 지적을 하고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아플 때는 감성이 제일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감성으로 다가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왜, 뭐 때문에 그랬니? 지금 아파 있는 사람에게 뭐 때문에 그러니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힘들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응? 막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때 보니까 네가 잘못했네.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지금은 그 얘기할 때가 아닌 거죠. 우선 잘 들어주고 이 사람이 우선 최소한 몸은 가눌 수 있는 상태가 된 다음에, 사실은 그때 이렇게 이런저런 일이 있었잖아. 그때는 이렇게 이성적으로 접근하려면 하더라도 처음에는 함께 울어줘야 돼요. 당사자와 함께 어려운 자리에 있어줘야 돼요. 친한 친구라면 그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되고, 함께 슬픔의 자리를 같이 지켜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눈물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눈에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눈물이 많으면 좋은 것이고요.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울어야 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충분히 울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강좌를 또 듣는 분들에게 충분히 울되 또 의미 있게 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전 추천해주고 싶어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고 정도는 없습니다.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수많은 길들이 있겠지만, 제가 특별히 저의 생각 하나를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충분히 울고요. 그리고 울다가 한 번쯤은 거울을 볼 수 있기를 저는 바라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옆에 같이 울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그게 최고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강좌에서는 아주 고독하고 힘들 때 상태를 더 많이 언급하고 있거든요. 옆에 같이 울어줄 사람이 있으면 제일 좋고요. 보통 혼자서 아픔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잖아요. 근데 혼자서 그 아픔들을 견뎌내야 될 때는 거울을 볼 수 있는 걸 한번 저는 추천해 봐요. 그래서 울고 슬플 때, 울음이 안 날 때 말고 지금 막 울고 슬플 때 또는 나만의 그 어려움의 시간을 이렇게 견딜 때 거울을 보고 있을 때, 그 거울을 보시면서 나의 그 거울에 비친 나의 우는 모습, 그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울었다 하는 내 모습, 그 간직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울고 있는 내 두 눈을 보세요.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두 눈, 그걸 보면서 그냥 보기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거울에 비친 나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나 자신과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세요. 아무개야, 나는 정말로 슬프구나.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거울에 비친 나에게 지금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한번 상세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힘들구나. 나는 저렇게 힘들구나. 나는 지금 이렇거든. 나는 저렇거든. 내가 뭐뭐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힘들거든. 이렇게 쭉 얘기. 그럼 뭐, 무슨 내가 다 아는데 무슨 그런, 난 다 아는 얘기를 왜 해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로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달라집니다. 물론 내가 당한 일 내가 잘 알죠. 그렇지만 거울에 비친 나에게 상세하게 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아이가 이제 밖에서 돌아와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에게 엄마 나 이런 일이 있어서 막 얘기하는 것처럼 거울에 비친 나에게 얘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기쁜 일 당했을 때도 막 와서 그 엄마에게 얘기하고 슬픈 일 당했을 때도 막 엄마에게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울에 비친 나에게 나의 상태를 천천히 나열하는 거 좋아요. 상세하게 말할수록 좋습니다. 마치 내 앞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거울에 비친 나에게 내 상태를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상세하게 나열하는, 이게 상세하게 한다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렇게 이제 상세하게 나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조금이라도 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크게 상처를 당했을 때 응급실에 가지 않습니까? 응급조치가 있죠. 또 응급실 조치도 있고, 또 우리 큰일을 당할 때 먼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죠. 어느 기간 안에 빨리 그 응급조치를 해야 위급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나 자신을 보면서 나의 아픈 얘기를 나 자신에게 해내는 일은 응급조치처럼 나에게 큰 어려움과 고통을 이렇게 뭐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려움의 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와 또 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으면 그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건 제일 좋은 거예요. 나와 함께 진정으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 사람과 함께 만나서 얘기하세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또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거울에 비친 내 모습과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비록 내 곁에 내가 함께 내 슬픔과 고통을 나눠줄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거울 속에 비쳐있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와 대화해 보세요. 분명히 달라짐을 느낍니다. 힘든 일이나 고통의 일이나 어려운 일들, 아픈 일들을 우리가 또 넘어지는 일들을 맞이할 때에 나에게 다 말하고 나와 함께 울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나 뭐 정답을 내는 일 그런 건 아니죠. 또 무슨 뭐 그거는 논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노하우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뭐 이건 선례도 아니고 일반화시켜야 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중요하다는 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강의를 이제 쭉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해 보고 싶어요. 이건 또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당신 주변에 누군가가 지금 고통으로 어려워하는 분이 있다면 그와 함께 울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혹시 지금 내가 고통 중에 있어요. 어려움 속에 있고 넘어져야 할 때에 있어 나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혹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힘들어하는 눈물 속에 있는 동료가 있다면 그와 함께 한번 울어주세요. 그의 곁에 있어줘도 돼요. 뭐 꼭 같이 안 울더라도 말을 안 해도 됩니다. 어려울 때는 말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물론 나도 혼자에 내 곁에 아무도 없고 나도 역시 혼자 고통을 견뎌야 돼요. 그런데 내가 비록 고통 속에 있지만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또 다른 나의 동료, 또 다른 사람을 보고 내가 그 사람 곁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큰 힘이 되고 또 나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려움을 치료하는 그런 커리큘럼에 보면요, 같은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치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으로 고통을 당하면 같이 마약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알코올로 어려운 사람은 똑같은 알코올,
또 고부간의 어려움이나 이런 거로 있는 사람 또 같은, 이렇게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해 주면서 그거를 이겨내는 훈련을 받을 때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비록 나도 힘들지만 혹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 주세요. 등산할 때 저 그런 걸 많이 느껴봅니다. 등산할 때 제가 대청봉을 딱 정복을 하고 내려오는데 이제 같이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고 있는, 막 힘들어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인데 막 끙끙거리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올라오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지금 이제 정복하고 내려가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우리는 이미 할 거 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덜 힘들지 원래. 근데 그 끙끙거리고 올라오는 사람이 우리 동료를 보고 아유, 조금만 더 참으세요. 뭐 큰일 하셨는데 이제 그냥 조금만 쉬시고 천천히 내려가세요. 이렇게 위로를 해주더라고. 원래는 우리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이 위로해 주잖아요. 다 왔어요. 조금만 수고하세요. 그러잖아요. 끙끙거리고 막 땀 뻘뻘 흘리고 올라오는 사람한테. 근데 그날은 역전이 됐어. 이제 최고 힘든 7, 8분 능선 올라오고 있는 사람이 정복하고 내려온 우리들에게 아이고 뭐 다 정복하고 내려가시는 길이 조금만 가시면 이제 뭐 밑 땅이니까 아유 힘내세요. 이렇게 위로를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정말로 현명한 사람이에요. 자기도 지금 7, 8분 능선을 올라가느라고 깔딱고개라고 그러죠. 그거 올라가느라고 힘든데 또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오히려 편할 수도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함께 위로하는 가운데 모두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함께 울어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남의 어려움을 같이 울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같이 울어줄 나를 보고 나와 함께 울 수 있다면 그것도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마치면서 마지막 한마디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그런 좋은 말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눈물과 기쁨은 같은 근원입니다. 그래서 같은 눈물을 흘렸던 그 마음에서 같은 기쁨으로 정녕 기쁘게 누리게 될 그때가 곧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를, 웃기는 영화 보면 특징이 뭡니까? 영화 보면 내내 배꼽 잡고 웃잖아요. 반드시 웃다가만 끝나는 영화는 없습니다. 실컷 웃다가요, 마지막 끝나기 5분 전, 10분 전에 울게 만들어요. 감동적인 장면을 넣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 감독의 기술이에요. 사람들은 실컷 웃다가만 딱 나오면 2% 부족해요. 재밌게 봤는데. 왜 부족합니까? 웃긴 웃었는데 눈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웃기다가 마지막에 살짝 감동적인 장면을 또 넣습니다. 그럼 웃다가 보면 내 웃음이 지금 확 열려 있어요. 우리가 땀을 흘리면 땀에 땀구멍이 열려서 땀이 잘 나잖아요. 운동할 때. 그런 것처럼 막 웃었으면 울 수 있는 준비도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만 감동적인 장면을 넣어도 금방 눈물이 나와요. 그리고 웃고 울었기 때문에 관객들은 오늘 정말 좋은 영화 봤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같이 감독의 기술이에요. 저도 영화에서 웃기다가 뭐 이렇게 슬픈 장면 나가면 감독이 그냥 일부러 울리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같이 웃다가 같이 웁니다. 왜 그래요? 저한테 좋으니까. 그리고 그 감동의 물결에 나를 이렇게 맡기면 그런 게 큰 건 아니라도 작은 거라도 카타르시스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눈물과 기쁨은 같은 근원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충분히 흘릴 때 어느 날 우리는 충분히 흘린 만큼의 기쁨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이에게는 언젠가 기쁨의 수확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겪으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 혹시 약해 보인 적이 있습니까?
약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No, 절대 아니죠. 힘든 일을 겪으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일어설 사람이죠.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강한 사람이고 곧 웃음으로 그 모든 눈물을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